쓸모 인류, 어른의 쓸모에 대해 묻다. 추천의 글. 쓸모 있는 플러스 인간. 누군가의 인생에 쓸모라는 잣대를 들이민다. 궁금하면서도 삐딱한 마음으로 책을 열었다. 어느덧 인생 쓸모를 다한 것 같아 헛헛해진 40대 중반의 남자와 청춘보다 더 에너제틱한 67세 빈센트의 이야기는 금세 나를 사로잡았다. 두 남자는 주로 아침 일찍 만난다. 이들의 아침 대화는 쓸모있고 생생하다. 나도 이 대화의 한 자리 끼어들어 어른의 쓸모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어진다. 쓸모 인류이자 요리 인류인 빈센트의 부엌에서 그가 손수 만드는 못난이 빵을 먹으며 그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온 오래된 쓸모가 응축되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300세까지 살고 싶다는 빈센트는 여전히 자신의 쓸모를 갈고 닦는 일에 즐거움을 느낀다.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다. 보다 주체적인 삶을 위함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은 이들, 이렇게 차곡차곡의 방법으로 삶을 다시 세팅해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배운 바, 나이값은 하지 않기로, 지조 있게 살기로, 한 번쯤 정말 내 뜻대로 살기로 한다. 실패 앞에서 너그러운 어른이 되기로 한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쓸모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다가온 인생의 실패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인생 어느 때 훅 하고 스탑 신호가 점등하는 순간이 있다. 멈추라는 사인은 거리에서 쉽게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차이가 없다. 빨간불이 전멸하면 멈출 시기다. 다른 게 있다면 시간의 차이다. 거리의 신호등이 기계적으로 전진과 멈춤 사인을 반복하는 반면 인생의 신호등은 일정 시간의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 어느 때는 빨간불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켜질 수 있다. 멈추라는 사인이 깜빡거림을 지속했다. 익숙한 걸음을 멈춰야 했다. 한편으로 너무 익숙해서 다른 길을 걷고 싶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했다. 문득 찾아온 스탑 사인을 장편 영화의 예고편이라 생각하면 작은 위로가 됐다. 인생 전반전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때로 스탑 사인은 기회와 연결된다. 특히 긍정성을 가진 인간일수록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현실만 따져보면 다음 인생이 근사한 쪽이 될 확률은 낮았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지금을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할 때 그렇다. 돌아본 과거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 가능한 편한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가능한 편한 쪽이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기대었다는 것. 둘째는 남이 괜찮다고 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 주어진 성적에 맞춰 학교를 다니고 남의 규칙에 적당히 나를 길들이고 밥벌이에 연연하고 그렇게 어쩌다 어른이 되고 그러다 잔치는 끝이 났다. 가진 무기가 별로 없었다. 애매하게 나이 들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인생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엔 들국화의 행진을 흔들거리며 따라 불렀다.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쓸데없는 감상에 빠진 밤이면 비틀거리는 인생에 이런 말이 들려왔다. 사실 과거는 힘들지 않았어. 나름 쉽고 달달했잖아. 대신 미래는 그만큼 힘이 들겠지. 눈이 내리면 넌 두 팔을 벌릴 수 있을까? 여전히 인생의 스탑 사인이 빨간 불빛을 드러낸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웠다. 반은 홧김에, 반은 답답해서. 어쩌면 모든 스탑 사인이 그렇듯 퇴사를 부추기는 사인 역시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출근길이면 오늘 뭘 할까가 탐탁치 않았고 퇴근길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로 어수선했다. 그게 오래 예고된 스탑 사인이었다. 여기서 어른의 퇴사에 관한 우울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퇴사는 어느 순간 직장인이 마주쳐야 할 하나의 멈춤 사인 같은 것. 우리들 각자의 삶에는 그 사연만큼 다양한 멈춤 신호가 있지 않던가? 멈춤 사인을 통해 어른의 쓸모 있음과 쓸모 없어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다. 오래 해오던 일을 그만두면서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며칠 밤을 끙끙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회사를 대하는 마음이 싫든 내 방식이 조직에 맞지 않든 떠나는 마당이니 뭐 어찌됐든 밥은 먹고 살겠지란 마음이었고 지금 아니면 또 어느 때란 마음이 커졌다. 아이건 어른이건 어차피 맞을 매는 일찍 맞는 게 나은 법이다. 퇴사하고 얼마 안 돼 재취업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40 넘은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년 정도라고 했다. 사람 사정에 따라 누군가에겐 너무 길고 누군가에겐 버틸 만한 시간이었다. 너무 늦지 않게 새 일터를 구했다. 연봉이 높거나 경력을 대단히 인정해 준다거나 근사한 분위기의 직장은 아니다. 적당히 몸을 쓰고 근근하게 밥벌이가 되는 곳, 전공이나 경력과는 상관없는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일터, 가능하면 이전과는 동떨어진 일을 해보고 싶었다. 사람은 낯선 선택을 통해 익숙한 나와 결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품을 때가 있다. 그렇게 밥은 먹고 살게 되었으나 나 가진 쓸모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여기서 쓸모를 정의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렇잖아도 답답하고 처리할 것 많은 인생인데 도대체 쓸모가 뭐길래 쓸모를 따지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쓸모의 사전적 정의는 1. 쓸만한 가치, 2. 쓰이게 될 분야나 부분을 뜻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쓸모는 종교 용어인 달란트와 비슷한데 실용적인 부분이 더 크다. 즉, 당신은 지금 닥친 현실에서 어떤 도구만큼의 유용성을 가진 인간인가요? 그에 관한 질문이다. 국어 사전에는 송곳과 드라이버는 쓸모가 다르다는 예문이 나온다. 가진 쓸모가 송곳인지 드라이버인지 더 나아가 도구만큼의 쓸모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있다. 글쎄, 내 주변에서는 잘 만든 드라이버보다 쓸모있는 인간을 자주 만나지 못했다. 드라이버 하나면 벽에 필요한 액자를 달고 막힌 하수구를 청소할 수 있다. 무기력한 당신의 인생, 드라이버만큼 유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에 민감한 사람은 눈치챘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쓸모는 밥벌이 인생의 승승장구를 위한 자기 개발류에 편협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어느 편에서 우리들 인생을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쓸모를 찾는 여정에는 이런 제안이 포함된다. 지금이라도 잘 만든 드라이버처럼 유용한 인간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쓸모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힘든 날을 버티는 기술,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그 모든 쓸모에 관한 기록이다. 결국 이 책은 쓸모에 관한 어른들의 이야기다.
별 볼 일 없는 어른들에게 특화된 쓸모 인류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친절할 것이다. 이미 쓸모 있다는 말을 충분히 듣는 당신이라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이 책에 당신의 우울한 삶을 바꾸는 거대한 규칙이나 담론 따위는 없다. 더 나은 어른이 되는 마법 같은 내용도 없다. 삶을 응원한다고 호들갑 떨지 않는다. 제 삶을 바꾸고 제 쓸모를 찾는 건 결국 당신의 몫이니까. 모든 쓸모의 중심에 나가 있어야 함을 뜨끔하게 발견할 뿐이다. 쓸모에 대한 고민은 비단 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나 진지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된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고 시간 날 때 어느 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다. 당신이 라면 냄비 받침대로 이 책을 쓴다 해도 괜찮다. 세상의 쓸모란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한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쓸모 인류는 요즘 말로 라이프 스타일 혁신가와 가깝다. 누군가의 쓸모가 이 지루하고 주눅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주변에서 발견한 삶의 혁신가, 즉 쓸모 인류의 요소를 이렇게 정의한다. 삶의 불편함 혹은 불만이 무엇인지 안다. 왜 그럴까? 라며 질문하는 힘을 갖고 있다. 질문과 궁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담담하게 거친다. 해결의 길목에서 만나는 어쩔 수 없는 실패들에 관대하다. 변수를 생각하고 제어한다. 건강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 알다시피 쓸모는 특별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고 나의 빛나는 어떤 것이 없어 주눅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밥벌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빛바랜 어른 인생의 반대편에 서서 특별해진다. 우리 삶의 기도 안에는 늘 어딘가에 쓰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지 않던가? 이렇게 쓸모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쓸모 많은 어른 빈센트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다. 주눅든 어른 인생의 항복판에서 빈센트를 만났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디 괜찮은 장소를 고르는 일만큼 귀찮은 일이 없다. 모임 장소를 고르라거나 괜찮은 메뉴를 추천하라고 하면 나는 머리가 아픈 타입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는 장소를 그냥 한 군데로 정한 적이 있다.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이 오늘은 여기서 봐요 하면 그만이니 마음 편한 일이었다. 나 같은 사람과는 반대로 동네마다 TPO에 맞는 식당을 잘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릴 분위기를 알고 좋은 메뉴를 추천하는데 능숙한 타입이다. 자신의 단골집이 있고 적당한 메뉴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언어학자 댄 주레프스키의 책 음식의 언어는 꽤 흥미롭다. 이런 통계학적 분석이 나온다. 각종 화려한 형용사를 동반한 메뉴는 별로일 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바삭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하고 포슬포슬하거나 식감이 두툼하다 같은 대개는 그저 그런 식당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언어들을 골라 쓴다는 게 그 이유다. 진짜 괜찮은 식당은 굳이 유혹하는 언어들을 고를 필요가 없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때 더 괜찮은 집이란 해석이다. 설득의 언어로 바라본 단골집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나는 이미 설득당했고 당신도 설득당할 곳. 오늘은 여기 한번 가보자고 하면 그만. 먹고 나면 결국 무언의 설득이 되는 그런 곳. 나이 들수록 몇 군데 단골집은 알아두면 좋을 일이다.
사람을 초대할 장소를 찾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래저래 설명하려 애를 안 써도 되니 나름 당당할 수 있다. 빈센트는 왠지 단골집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네에 두세 군데 있긴 해. 그런데 진짜 나의 단골집이 어딘 줄 알아? 바로 우리 집이야.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 끄덕인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자주 들르는 곳, 굳이 어디서 만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신이 먹을 요리라 재료에 신경 쓰는 곳, 이 요리는 말이에요 라고 굳이 현란한 설득이 필요치 않은 곳, 그러니 그의 집이 누군가의 단골집이자 자신의 단골집이란 말이 맞다. 그 단골집엔 중요한 규칙들이 있다. 첫째, 만드는 재료가 정직해야 돼. 요즘 음식들은 가짜가 많잖아. 재료를 파악할 수 없고 요리 과정을 볼 수가 없어서 음식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요리는 자기가 먹을 거니 정직한 재료를 쓰게 돼. 가능하면 제철 재료를 구입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만든 재료를 찾겠지. 단골집이면 일단 재료가 정직해야 해. 둘째, 요리사가 음식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해. 기름기는 적당하고 맛은 깔끔하고 짜거나 맵지 않은 음식을 만들려면 그만큼 공부가 되어야 하니까. 또 먹는 사람이 아플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 그 상황에 맞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야겠지.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대해 잘 아는 게 중요해. 단골집이라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빈센트의 말을 들으면 세상엔 두 부류의 어른이 있다. 음식 호기심을 가진 어른과 아닌 어른. 단골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지? 라는 사람. 나는 나이값의 하나가 음식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집이나 차를 사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나이 들수록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더 좋은 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직접 요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난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한다면 이 사회가 더 점잖고 튼튼해질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뭐든 정직하게 만드는 태도를 가질 테니까. 음식을 아는 만큼 빈센트의 장보기는 깐깐했다. 정직한 요리를 하려면 정직한 장보기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태도다. 난 시장에 가면 워치독이 돼. 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꼬치꼬치 캐묻거든. 그럴수록 장사 속임수가 사라지겠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야. 결국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신뢰가 쌓이는 거래가 될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은 요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걸요. 일에 지쳐 밤늦게 들어오고 요리하기엔 너무 지친 몸이 됐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해서 그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그만큼의 시간은 분명 있어. 예전 다니던 직장 근처에 단골집이 하나 있었다.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은 허름했지만 요리사의 음식 솜씨가 남다른 곳이다. 나 말고도 그 손맛에 반한 단골들이 제법 있었다. 주 메뉴와는 별도로 매 계절 만들어내는 밑반찬이 별미였다. 그 오랜 손맛을 가졌다고 늘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에 밀리고 불경기에 치였다. 한동안은 장사가 맘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단골집 사장에게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 음식 만들 힘이 없겠네요 라고 물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대답을 들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내 손맛 보러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장사 안 된다고 음식 만드는 게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장사를 못하지. 힘들어도 나만큼 음식 맛내는 사람이 없다는 당당함으로 살고 있어. 이번엔 어떤 재료를 구해 뭘 만들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신나는 거야. 단골집 이야기를 하다 문득 깨닫는다. 괜한 위로 따위는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당당한 것은 처지를 따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남을 설득하는 노력에 앞서 자신을 설득하는 오랜 세월을 보냈다. 나를 향한 담백한 설득의 언어가 다른 시간을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한가로운 말들은 거두고 정직하게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워야지 싶다. 그게 음식이든 인생이라는 요리든.